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드디어 중세 고려의 학문과 과학기술 중에서 오늘은 고려의 유학, 교육, 도교, 풍수, 지리설 이분 뭐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공부할 내용들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단 하나라도 놓쳐선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다? 만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의 유학부터 볼게요. 건국전부터 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사실 고려가. 왜 그러냐면 불교는 어떤 그 국민을 사상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데에 중요한 종교로서 자리를 했고요. 유학을 같은 경우에는 이 유교의 통치 이념이 바로 이제 국가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고려 같은 경우는 중세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학을 전 시대인 고대 시대보다 더욱더 강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예로 누가 등장합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임금인 광종이 등장을 하죠. 광종이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만 뒤에 이어서 성종 때에 신하였던 그 최숙로 같은 경우에는 광종의 과거제를 굉장히 비판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국자감을 설치했고요. 이 국자감은 국학이라고도 합니다. 국립 최고의 교육기관이죠. 그 다음에 최숙로의 시무 28조 등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교주의에 입각한 통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려 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종 때 해동공자라고 공자, 동쪽의 공자, 우리나라의 공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최충입니다. 이 최충이 은퇴해가지고요. 자기 동네에다가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구제학당, 문헌공도를 비롯해서 이것을 딱 만들었습니다. 자, 인종 때의 김부식 유교적 4대주의에 입각해서 지은 역사책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지었다. 어찌됐건 유교적 사상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자, 유교적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 사대주의적인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왕건이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해서 고려라고 이름을 지었죠. 어떤 진취적인, 자주적인 어떤 의미가 여기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김부식은 그걸 부정을 하는 겁니다. 고려는 정통을 고구려에 두지 않고 어디를 이어받았다? 신라를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죠. 어찌됐건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장면에 넘어가서 고려 말기 때에, 고려 중반기 때에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리학이 전래가 됩니다. 자, 성리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유학, 공자왈, 맹자왈하는 그 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유학에서 말해주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뭡니까? 인이잖아요, 인.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연구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 말이죠. 이 성리학은 중국의 남송에 그 원나라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쫓겨내려갔던 송나라 남송 시대의 주의, 주 선생님이다 해서 주자라고 이렇게 해준 거죠. 주의가 집대성한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성리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심성과 우주 모든 만물의 원리를 밝히는 거예요. 근본 원리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에요. 신유학입니다. 이것을 충렬왕 때, 그러니까 원나라 간성기 때에 누가 안향이란 사람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박차를 가해서 굉장히 발전시킨 사람은 이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망건당을 세웠어요. 원나라 수도 베이징에. 이 왕건당 누가 세우라고 한 거예요? 충선왕이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럼 책이 만권이나 된다 해서 이제 이 건축물의 이름이 망건당이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망건당 세웠는데 여기 보시면 충렬왕, 충선왕, 이 충자 들어가죠.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때에 그 있었던 임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임금들이 왜 이렇게 성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원나라 간섭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기 위한, 권문세족들을 누르고 개혁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신진 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말 공부가 좋아가지고 이 학문이 매력적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 뒤를 이어서 고려 후반기 때에 공민왕 때는 이색이라는 사람이 성균관에서 정몽주, 정도전, 권 누구예요? 성만 있네요. 권근이죠. 권근 등을 가르쳤었고요. 자, 이때 이제 중앙에 진출한 사람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학문적인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 진출한 사람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들이다라고 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은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성리학이다 해서 소학, 그 다음에 주자가 만들어 놓은 집에서 지켜야 될 예의, 주자 가례 이런 것을 중요시 여겼고요. 그래서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국가 사회 지도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후반기에 등장하는 신진사대부들의 학문적인 기반은 성리학이고, 그 다음에 뭘 비판했대요? 불교를 비판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숭유, 억불 정책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교육 볼게요. 자, 성종때 국립대학에 국자감을 설치했죠. 성종때 이제 국가의 체제를 완성했다 해서 성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무무감 7품 이상의 자제가 입학하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그러니까 국자학, 태학, 사문학. 얘네들은 무슨 부래요? 유학을 공부하는 유학부래요. 그죠? 유학부가 있었고, 어디 안에? 국자감 안에. 그 다음에 하급관리나 서민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자감에. 그래, 얘네들은 유학부는 못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요? 유락, 서학, 산학과 같은 기술학부에 들어가요. 기술학부. 한편 지방은 얘하고 비슷한 뭐를 두었어요? 중등교육기관인 향교를 두었어요. 이거는 공교육입니다. 국자감이 됐든 향교 같은 이거 공교육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국자감을 나중에 뭘로 이름 바꾼다고 그랬죠? 성균관으로 이름 바꾼다고 그랬죠? 이 성균관이 조선시대의 최고 학부잖아요. 성균관은 기술학부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교육기관에서는 뭐만 가르쳐요? 유학만 가르쳐요. 조선시대에 가면은. 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진사대부가 세운 나라가 뭐였죠? 조선이었죠.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숭유업부 정책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 이외에 다른 어떤 학문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고려 중기로 넘어가서 오늘날의 공교육과 사교육, 사학이 발달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최충이에요. 구제학당 학원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학원들이 12개가 있었습니다. 사학 12도. 자, 이런 사교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공교육, 관학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충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런 학원 세운 사람들이 은퇴한 고위관리직 학자입니다. 지공고 출신이 많았어요. 지공고가 뭐냐면 과거 감독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들이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자감이라든가 이런 데 거기 안 다니고 여기 다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의 문맥이 중앙관리 그만뒀지만 문맥이 잘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좌주와 문생의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학벌이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학벌이. 좌주는 이런 선생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배우는 애들을 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벌이 형성되는 거예요. 학벌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관학은 점점 이렇게 쇠퇴하게 되니까 관학을 높여야 되겠다.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숙종 때 서적포라는 책을 간행하는 기관을 두었습니다. 출판사죠. 그 다음에 장학재단인 양영고를 두었고요. 어진 선비들을 양성하는 그런 곳이다. 예, 그런 곳이다. 그래서 또 궁궐 내에는 청영각이라든가 보문각이라는 도서관을 두었고, 그 다음에 경사육학이라고 해가지고 전문 강좌를 만들었어요. 이게 관악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위기에 몰리니까. 자, 고려 말기 때에 충렬왕이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에서 공자의 사당에 문묘를 설치했습니다. 자, 이때 문묘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문묘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사당에서 뭐예요? 공자의 제사 지내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성균관에 문묘가 딱 있습니다. 문묘가 있는데, 이 조선시대 들어가게 되면은 중앙에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는 뭐가 있죠? 향교가 있죠. 조선시대 똑같아요. 그러면 성균관의 구조나 향교의 구조나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이 향교에도 문묘가 있어요. 공자한테 제사 지내는 문묘가 있습니다. 성균관에도 문묘가 있고. 근데 얘는 중등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럼 조선시대의 중등교육기관은 뭐였죠? 사부학당이 있잖아요. 이 사부학당도 성균관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단 뭐만 없어? 문묘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문묘가 없을까요? 사부학당에? 같은 서울에 있으니까, 성균관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역사 보겠습니다. 역사는 뭐 고대부터 굉장히 역사는 강조를 했죠.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 나라의 운명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또 가짜를 수펴뜨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고려 초기 때는 고구려 계승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왕조실록이라든가 칠대실록을 편찬했습니다만 어떻게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려 중기 때에 옛날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구삼국사.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삼국사기를 누가? 김부식이 유교적 사대주의 관점에서 기술을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본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그 다음에 열전 10권. 그래서 기전체죠. 자, 기전체의 대표적인 역사책이 뭐예요?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기에는 누가 들어가요? 왕과 왕족들의 그 일들이 이 기에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열전에는 뭐가 들어가요? 신하들, 또 유명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열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기하고 열전이 가장 중요한 기전체 사서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전체라고 이름을 붙여진 겁니다. 자, 무신집권기 때 민족의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했다. 왜? 최씨 정권 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몽골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민족 굉장히 우리가 힘들고 순환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죠. 우리가 쟤네한테 싸움으로 질지언정 우리가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너희보다 훨씬 더 우수한 애들이야 라는 자주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규보의 동명왕편, 고려를 세운 사람, 이게 서사시예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길게 시의 형태로 만든 것을 우리가 서사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각훈이라는 스님은 교종의 입장에서 해동고승전,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스님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제 저술을 했고요. 자, 고려 말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려 말기 역시 자주적 사관이죠. 왜 자주적 사관이에요? 몽골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니까. 충렬왕 때 이련이 만들었던 삼국유사, 아주 유명한 책이죠. 자, 여러분들 삼국사기 할 때 이 사자는 역사 사자인데 삼국유사 할 때 이 사자는 일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국유사에 민간사라든가 이런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고요. 후기 때에 나왔습니다만 삼국유사가 단군의 건국신화가 수록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무엇이니 물어보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승휴가 아니라 이승자죠. 승. 이승휴의 제왕운기. 이것도 대서사시죠. 제왕들, 아주 잘 나갔던 이 왕들의 이야기를 시의 형태로 이렇게 쫙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왕운기에는 이 단군의 민족주의, 또 발해사를 수록했다.
그래서 김부식의 이 삼국사기가 누구를 계승했다? 고려가 신라를 계승했다라고 우리의 역사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이 제왕운계에서는 웃기지 마. 여기에서 탈피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고려 말기 때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중앙으로 대거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진 사대부들의 학문적인 바탕이 뭐예요? 성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적 정통이 뭐냐? 우리는 중국이 정통이야. 중국의 누구? 한족이죠. 예, 중화 사상. 그래서 대의 명분 이런 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현이 사략이라는 것을 통사로 했다. 사략, 역사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줄은 거죠. 이 통사로 했다. 그러면 이 통사라는 게 뭐냐면 전 시대, 전 분야.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분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 전 분야를 다 역사책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략이에요. 이거 이재현이 저술을 했는데 이재현이 굉장히 유명한 그 성리학자잖아요. 그쵸? 망건당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방대한 분량입니까? 완성하지 못합니다. 완성하지 못해서 이 조선 초반기에 성종 때 들어가서 이 사략이라는 책이 다시 완성본을 내놓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략 통사로 있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한 표를 준비했어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했고요. 1145년.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했죠. 충렬왕 때 1281년. 그러니까 연도로 약 140여 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서술 방식은 기전체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를 야사체, 그러니까 전해지진 있는 이야기들을 다 수록을 했다. 야사체라고도 하고, 그 이야기들이니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기술을 했다 해가지고 사건, 기사 본말체라고도 합니다. 자, 삼국사기의 내용은 삼국부터 다룬 정사, 신라 계승의 시기고 유교적 사대주의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 삼국유사는 당구부터 수록을 했습니다. 고조선 계승의식, 즉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고 민족적 자주사관을 가지고 있고요. 현존하는 단군신화가 최초로 수록된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이것이 바로 삼국유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역사책은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중요한 역사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도교 보겠습니다. 도교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구구절절히 설명드리면 이게 잔소리 같으니까 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이 도교를 말이에요.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막 이렇게 뭐 하늘에도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만이산에서 초제도 거행을 하고 도교 사원을 건립합니다. 예종 때. 그리고 이제 불교 행사지만 도교하고 결합이 된 팔관회가 개최가 되는 거죠. 자, 고려는 말이에요. 조선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성리학만 으뜸으로 쳤지 나머지는 다 이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도교 행사가 팔관회 같은 도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팔관회를 축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최승로가 막 건의라고 막 이렇게 했었죠. 고려의 도교 풍속에 대해서 이 나온 사료를 한번 볼게요. 태자가 안경공 왕창을 맞이하여 잔치하고 풍악을 울려 밤을 새웠다. 나라의 풍속이 도가의 말에 의하여 매번 이날이 되면 반드시 모여 마시고 밤새도록 자지 않았다. 이것을 경신을 지킨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고려의 도교 풍속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내용이죠. 네, 얼마나 고려가 도교 행사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은 원래 언제 들어왔죠? 신라 말 도선이란 스님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는 약간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도참 사상과 결합을 했죠. 그러면서 고려시대에 널리 유행을 합니다. 특히 태조 왕건도 풍수지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도선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개성지방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새 나라의 주인이 나올 것이다 라고 도선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왕건도 이 풍수지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영향 보겠습니다.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의 뒷받침이 되고 송악 길지설. 송악이 바로 개성이죠. 그 다음에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북진 정책 추진하면서 뭐를 중요시 여겼습니까? 서경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던 것이고 묘청도 이미 개경은 땅의 형태가 쇠했다.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 서경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그리고 한양이 참 좋은 땅이야. 한양은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돼. 그래서 고려가 삼경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경, 서경, 그 다음에 신라의 수도였던 동경, 이 삼경제도였는데 동경을 나중에 없애고 오늘날의 한양인 남경제도로 바꾸었죠. 남경이 한양입니다. 남경길지설. 남경길지설. 그래서 여기에 이 지역을 그 관리하는 관청까지 두었습니다. 그 관청의 위치가 지금 현재 그 청와대 위치 그 부근에 위치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풍수지리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려의 학문과 과학기술 중에서 우리가 유학의 전례와 발달,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도교 풍수지리설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문화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